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국가 총동원령을 예고하며 전면전 선포를 앞둔 가운데 이제는 러시아 정찰기가 우크라를 넘어서 덴마크와 스웨덴, 영공을 침범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며 지금까지는 3차 세계대전으로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러시아를 함몰시키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는데요. 이에 곧 러시아가 국가 파산 사태를 선포하고 한국의 러시아 땅 일부를 매각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근 영향력 있는 미국인들의 우크라 깜짝 방문으로 푸틴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실수로라도 미국인을 향해 무기를 사용할 경우 러시아는 미국과의 전면전을 피하지 못하고 며칠 안으로 러시아 전체가 쑥대밭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크라를 방문한 미국인은 바로 할리우드 배우 겸 영화 제작자인 안젤리나 졸리. 안젤리나 졸리가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를 외부의 일정을 알리지 않고 방문했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 WP가 이날 보도했습니다. 졸리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피란 열차를 타고 이곳에 온 이들을 만난 뒤 의료시설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곳 자원봉사자를 만났다고 막심 코지츠키 르비우 주지사가 텔레그램에서 밝혔습니다. 코지츠키 주지사는 모두 깜짝 놀랐다라며 많은 사람이 르비우 일원에서 졸리를 보고도 정말 그인지 믿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졸리의 대변인은 MBC와 인터뷰에서 전쟁 피해를 직접 목격하고 민간인을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MBC에 보낸 성명을 통해 졸리는 전쟁이 우크라이나 어린이 세대에 미치는 충격은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세대의 처운. 그러면서 어떤 어린이도 전란을 피해 집을 떠나거나 사랑하는 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집이 폭격당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서는 안 되지만 우크라이나와 세계 각지의 많은 어린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크라를 방문한 이는 바로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 바이든 다음 미국의 2인자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권력과 파워를 지닌 인물인데요.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달 29일 현지 시간 의원단을 이끌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3시간가량 회담했다고 AP, AFP 통신 등 외신이 1일 보도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찾은 미국 최고위 인사입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 등 6명의 하원 의원이 동행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의장은 영상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감사를 표하고자 이곳에 왔다라며 우크라이나의 싸움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며 우리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정부와 국민,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를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이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의장은 미국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에 이은 승계 서열 2위로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최고 위급 인사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미국산 최첨단 무기들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돈이 부족해 더 이상 전쟁을 치를 힘조차 떨어진 러시아와는 너무나 반대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글로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곧 전쟁을 포기하고 전 세계 국가들의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감당하지 못한 러시아가 한국 등 몇 개 국가의 러시아 땅을 매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하 러시아의 패배는 이미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패하게 되면 무조건 100%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전쟁 배상금으로 9,400만 달러를 갚았습니다. 100년 전 금액이니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일 텐데요. 독일은 2010년 무려 92년 만에 1차 세계대전 배상금을 완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 방위군 전직 사령관인 리오 테라스는 러시아가 하루에 무려 3억 달러씩 전쟁 비용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무려 4,040억 원인데요. 러시아군 20만 명을 운영하고 한 발에도 수억 원씩 하는 미사일을 마구마구 써대니 그럴싸한 것 같기도 하지만 좀 비현실적이란 반론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은 200억 달러가 아니고 200억 루블일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3월 5일 기준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741일째. 하루 4,040억 원이 든다면 벌써 300조 원의 전쟁 비용이 쓰인 셈인데요.
아마 한 달만 전쟁해도 러시아가 거덜나는 것은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루블화로 계산해도 하루에 수천억 원이 쓰이고 있으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전쟁 개시 후 일주일 만에 러시아 재산 890조 원이 증발해버렸습니다. 러시아 증시가 폭락하고 러시아 루블화는 휴지 조각이 돼버렸는데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기업 중 하나인 가스프롬은 올해 고점 대비 주가가 대략 95% 폭락했습니다. 주당 9.3달러였던 주가가 50센트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루크오일 역시 올해 고점인 94.62달러에서 최근 70센트 선까지 떨어지며 무려 99% 대폭락이라는 기록적인 하락률을 연출합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은행인 스베르은행은 2일 하루에만 78.4% 폭락해 5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연초 대비 무려 99.72%가 폭락했는데요. 장중에 1센트까지 떨어지며 러시아를 대표하는 동전주로 등극했죠. 러시아 재벌 알리셰르 우스마노프의 요트는 독일이 뺏어갔고 프랑스 역시 러시아 석유 재벌 이고르 세친의 요트를 압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첼시의 구단주로 유명한 러시아 사업가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첼시 구단을 19년 만에 매각했죠. 그리고 이제는 푸틴이 러시아 땅을 한국과 미국 등에 매각할 차례입니다. 놀랍게도 러시아는 그동안 국가 파산 위기를 겪을 때마다 러시아 땅 일부를 매각한 돈으로 다시 살아나는 방법을 택해왔는데요. 150년 전인 1867년 10월 18일은 당시 러시아 제국이 미국의 알래스카를 당시 미화 720만 달러에 매각한 날입니다. 1km당 5달러의 헐값에 팔린 알래스카에서는 이후 금과 석유, 막대한 양의 석탄이 나왔고 냉전 시기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새로서 군사적 가치도 부각됐습니다. 지정학적 요새로. 이에 따라 알래스카 매입은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영토 매입 사례로 기록돼 있을 정도입니다. 러시아의 영토 매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4년 중국과 러시아는 한 합의서에 사인했는데 70년간 러시아에 속해 있던 하바로브스크 지역 중 절반을 사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규모만 무려 70만 km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에 이렇게 땅을 판 것입니다. 이에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30년 사용할 원유와 천연가스를 통 크게 매입하고 러시아산 무기도 대규모로 사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연해주 땅 가운데 중국 사람들이 살던 100만 km를 사들이려 합니다. 시세는 면적 150만 km인 알래스카를 미국에 720만 달러에 팔 당시금 시세를 기준으로 60배 인상분을 적용하면 2조 5천억 달러로 나옵니다. 하나로 약 2,800조 원에 달하는데요. 쿠릴 열도 4개 섬도 일본에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섬 면적 5,000km 국제법상 보장된 200캐리 경제 수역을 감안하면 50만 km인데 이를 3,000조 원에 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이 땅들을 모두 팔면 러시아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6,000조 원. 자, 그런데 많은 전문가는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포함한 배상금으로 최소소 8,000조 원을 물어내야 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2,000조 원이 더 필요한데 이를 위해 러시아가 시베리아 북쪽에 위치한 섬들 가운데 일부를 한국에 매각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특이하게도 한국이 북극 인접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북극 이사회 차원의 회의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실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급부상했는데요. 세계에서 독보적인 쇄빙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북극 항로를 개척하여 북극을 세계 무역의 핵심 통로로 만들어 주었다고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한국의 신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 북극해를 통과하는 한국과의 쇄빙 기술 협력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한국의 북극해 섬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큰 돈을 받지 않는 대신 쇄빙 기술 협력을 지속하여 북극 항로 개척을 이어나가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조선업계의 분위기는 암울했습니다. 감염병의 여파로 세계 선박 발주량은 사상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적었는데요. 하지만 한국 빅3 조선업체가 올해 감염증의 여파에도 대형 수주를 이어가면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선전할 수 있었던 비결로 꼽히는 것은 한국 조선업계의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 기술 때문입니다. 국내 조선 빅3는 지난 11월 이후 몰아치기 수주로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LNG선뿐 아니라 VLCC를 싹쓸이하다시피 하며 중국과 일본을 제쳤습니다.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 아직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2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올해 수주 목표 달성률은 각각 91%, 75%, 65%로 집계됐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당히 선방한 모습인데요. 특히 삼성중공업은 최근 한 달 새 44억 달러 약 4조 9천억 원어치를 수주하며 올해 수주 목표 달성률을 15%에서 65%로 끌어올리는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빅3업체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수주한 선박수는 총 30척으로 총 계약 금액은 5조 1천억 원이 넘는 계약 성과를 올렸습니다. 조선업계에서는 고가인 LNG선이 연이어 대량 발주된 점을 볼 때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의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와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LNG선은 평균 가격이 1억 8,600만 달러, 하나로 약 2천억 원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높은 건조 기술력이 필요해 한국 조선사들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평가됩니다. 글로벌 조선해운 조사기관 클락슬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대형 LNG선은 총 63척입니다. 이 중 현대중공업그룹,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21척, 19척, 6척을 수주해 국내 조선 3사가 73%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5척을 수주하는 데 그쳤으며 일본은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중국 정부의 금융 지원을 등에 업고 저가 수주를 통해 한국을 위협하려고 했지만 알아서 무너져 주었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물량을 선물로 계약하는 LNG 거래의 특성상 선주들은 선박의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며 중국산은 이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의 LNG선 수주가 몰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VLCC 초대형원 유음반선도 효자선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강화된 국제회사 기구 IMO 환경 규제로 인해 벙커시유 등 고유황유 대신 국내 업체가 강점을 갖고 있는 LNG 추진 엔진을 탑재한 VLCC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운항 중인 VLCC의 약 20%가 15년이 넘은 노후 선박이라 교체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IMO는 국제해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규제에 따라 고유황 정유를 사용하던 선박들은 선박에 탈항 설비를 추가하거나 저유황유로 연료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LNG 추진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국내 빅3 조선사의 친환경 선박 건조 능력은 다른 나라 조선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VLCC도 척당 가격이 8,500만 달러 약 930억 원로 LNG선과 함께 고부가가치 선종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이제 LNG선을 넘어 차세 대형 선박으로 암모니아 추진선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NH3는 질소 N이와 수소 H2의 합성 화합물로 대표 청정 연료입니다. 연소 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안정성도 높고 보관과 운송, 취급까지 다루기도 쉽습니다. 지난 7월 업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선에 대한 인증서를 받은 현대미포조선을 시작으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도 2025년에는 암모니아 추진선을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암모니아 추진선 시장 전망도 LNG선 못지않게 밝은 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2020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060년에는 암모니아 추진선이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암모니아 추진선은 아직 개발 단계지만 지금 속도를 끌어올려 개발하면 세계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며 최대한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며 한국 조선업계의 효자 선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 기업이 개발한 신소재 때문에 LNG선은 더욱더 미래가 밝다고 하는데요. 포스코가 야심차게 개발한 고만간강이 LNG 프로젝트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고만간강은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개발, 특허를 내고 양산한 제품으로 철에 다량의 망간을 첨가해 고강도, 내마모성, 극저온인성, 비자성 등 다양한 성능을 특화시킨 철강 소재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신소재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7일 글로벌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과 고만간강의 시장 적용 확대를 위한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포스코의 고만 관광이 엑슨모빌의 해외 LNG 프로젝트에 적극 사용되기로 한 것인데, 양사는 이미 8년 전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기술 협력을 통해 오일샌드 원유를 함유한 모래이송 파이프인 슬러리 파이프를 고만 관광 소재로 개발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 메이저인 엑슨모빌이 포스코의 고만 관광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이 소재가 LNG 사업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0년 LNG 저장 탱크에 사용될 수 있는 극저온용 고만 관광 개발을 시작해 2013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소재는 영하 196도에서도 쉽게 파손되지 않고, 또 철강에 망간을 넣으면 입자 조직이 바늘같이 세밀하게 형성돼 충격 흡수 능력도 높아지고 마모를 견디는 능력도 높아집니다. 게다가 가격 경쟁력도 높습니다. 이 소재는 LNG 탱크 제작에 사용되는 또 다른 소재인 9% 니켈 강보다 가격이 30%가량 저렴하고 용접 비용도 더 낮습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극저온용 고만 관광은 육상 LNG 터미널 저장 탱크, LNG 차량 탱크, LNG 이송 및 연료 추진 선박의 저장 및 연료 탱크에 적용할 수 있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2년에는 극저온용 고만 관광 제품과 관련한 매출은 연간 1,000억 원 정도 발생할 것을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선박은 미래가 밝은 반면에 일본 선박은 정부 돈 수천억을 쏟아부었지만 LNG선에서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하며 역대급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일본 국적 선박이 해안에서 악천후를 만나 약 2,000개에 달하는 컨테이너를 분실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국적 선박회사 오션 네트워크 이스프레스의 원 에이퍼스 ON이 APUSO가 항해 중 악천후를 만나 싣고 있던 컨테이너 1,816개를 분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유실된 컨테이너 약 2,000개 중 60여 개의 위험한 물품을 탑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위험 물질에는 지난 여름 베이루트에서 폭발을 일으킨 화학비료와 폭죽의 휘발성 혼합물 등 다양한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마치 종이 상자처럼 마구 무너져 있는 대형 컨테이너의 수백 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현재 일본 고베에 정박해 있으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고는 악천후로 사고를 당한 선박 피해 중 그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바람 잘 날 없는 일본 선박 회사들에게 대출 보증 등을 통해 배 구입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조선업에 밀려 힘을 못 쓰고 있는 일본 조선업을 위해 사실상 금융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보증 등을 통해 일본 12위 조선사인 이마바리 조선과 재팬마린 유나이티드 JMU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원 방식은 배를 구입하는 특수법인을 세워 선박 구매 대출금을 내주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금융 지원에 나서는 것은 한중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은 1990년대 초까지 세계 신조선 건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했지만 지금은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상 답이 나오지 않는 일본 조선업의 현실인데요. 계속 대출만 하면서 기업들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지만 일본은행의 부채는 미친 듯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BOJ의 자산이 CO19 사태와 맞물려 급격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BOJ 자산은 지난 11월 말 사상 처음으로 700조엔 약 7,36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553조엔이던 BOJ 자산이 1년 만에 27%가 늘어난 것입니다. BOJ 자산을 미달러화로 환산하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RB와 유럽중앙은행 ECB를 압도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BOJ 자산은 일본 GDP의 130% 규모이고 미연준은 GDP 대비 보유 자산 비율이 20%, ECB는 40%인 것과 비교하면 일본은행의 비대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40년 뒤에는 일본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짐 로저스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빚도 자산이라고 어떻게든 1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폭탄 돌리기식으로 양적 완화 정책의 출구 전략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언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국력이 다르게 평가받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해외 제조기업들이 전부 철수하며 국민 삶의 필수적인 공산품의 공급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러시아 기업이 스스로 자급자족하겠다며 겨우겨우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필수 소재의 공급난으로 인해 브레이크 제동을 도와주는 ABS 장치와 안전에 필수적인 에어백마저 탑재되지 않은 80년대식 자동차들이 생산되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트랜지스터 자급률이 1%도 안 되는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상당수의 자동차들은 길 찾는데 필수적인 내비게이션은커녕 라디오마저 잡히지 않는 황당한 자동차들이 출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의 자급률이 95%에 육박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기차 생산 역시 88% 수준의 부품 자급률을 달성했으며 2025년까지 95% 이상의 안정적인 공급이 제조업체들의 목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업체들이 전부 철수한 러시아는 한국의 제조업체들을 향해 제발 철수하지 말라며 애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산업부 장관은 한국의 스마트폰과 자동차는 자국 내 점유율 1위라며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업들인 만큼 러시아에 남아 생산을 지속해달라고 공식적인 부탁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제조업만큼이나 중요한 에너지 기술 역시 최근 들어 중요도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전략 자산화한 러시아 당국이 유럽연합을 상대로 에너지 공급을 끊겠다 엄포를 놓자 국제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는 등 그동안 에너지 자립을 이뤄내지 못한 유럽은 큰 수업료를 치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유럽에서는 스스로 에너지 독립을 이뤄내고자 연구개발을 중단했던 원자력 프로젝트를 다시 꺼내든 상황입니다. 유럽의회에선 원자력 기술에 대해 그린 텍소노미 즉 친환경 에너지 인증을 달아주기 시작하며 유럽연합의 지원금까지 투입해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에 나선 상황입니다.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 도입을 앞두고 있는 폴란드와 체코에선 최대 50조짜리 원전 프로젝트에 한국 원전을 최종 후보에 올리는 등 한국의 기술력이 또다시 전 세계에서 인정받게 될지 여부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유럽 원전 사업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국에게 원전 건설 계획과 견적을 요청하면서 2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사우디에선 대한민국의 첫 번째 원전 수출이자 중동 지역 최초의 원전 건설 사례인 UAE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수주와 높은 안정성 그리고 장기 운영에 적합한 내구도 등 다양한 요인을 긍정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영국까지 나서서 한국에 원전을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원전 시장 네 곳을 한국이 싹쓸이 수주를 하게 될지 여부에 대해 굉장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자 뜬금없이 미국이 숟가락을 얹으려는 상황인데요. 최근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의 기술 동맹을 천명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원자력 발전 등 최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술적인 동맹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기술 동맹을 맺으며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수주를 협력하겠다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측은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제시해 한미 양국의 기술 동맹 선언은 결국 불발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공동선언문 행사는 취소되었다고 전하며 미국에서 한국에게 원전 사업의 하청을 맡도록 하는 협력안을 제시했고 한국이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며 공동선언문 발표가 취소되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장대로라면 자신들이 가장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원자로 설계를 맡고 한국은 단순한 시공과 원전 부품을 납품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완벽한 본청과 하청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협력이라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기술 동맹의 의미가 없으며 한국도 미국과 협력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낮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1886년 설립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력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원자력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60년대 한국에게 원자력 기술을 지원해주며 대한민국의 첫 번째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를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로 건설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원자력 기술의 뿌리는 자신들이라며 은근히 한국의 기술력을 낮게 보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콧대 높던 웨스팅하우스의 현재 상황은 처참하다 못해 회사가 공중분해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설계와 기술력은 세계 최고였지만 설계대로 시공하는 시공 능력이 부족하며 수많은 원전 건설을 납기일 내에 끝내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공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천문학적인 고정 지출이 발생하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반복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웨스팅하우스는 심각한 경영난을 맞이해 2006년엔 도시바에게 팔리게 됩니다. 도시바에게 팔린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사업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내며 단기간에 누적 손실 7조 원을 기록하는 등 사상 최악의 부실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바 측은 웨스팅하우스의 부진을 조작하려 손실을 감추고 매출과 이익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는데, 이로 인해 웨스팅하우스와 일본 기업의 신뢰도는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추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의 도시바 역시 기업이 공중분해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과거의 명성과 특허 개수 말고는 이빨 빠진 호랑이인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원자력 사업을 자신이 키워줬다며 최근의 원자력 기술 동맹 협상에서도 한국보다 우위에 있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웨스팅하우스 측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로 나오자 한국도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은 필요 없고 기술 동맹도 엎어버리겠다는 식의 강경한 조치를 하자 웨스팅하우스에서 굽히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최근 전 세계 원전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한국이기에 한국과 협력을 일궈내야 자신들도 해외 사업 수주에서 조금이라도 얻어갈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동선 업문을 거부했던 웨스팅하우스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바꾸고 한국과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을 하겠다며 한미기술동맹을 구체화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의 우수한 공급망과 설계 및 관리 능력,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특허와 기술력이 결합한다면 세계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며칠 전만 하더라도 한국을 하청업체 취급하던 미국의 입장은 180도 달라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1,700조 원 규모의 원자력 시장을 한미동맹이 독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 시장은 영국, 폴란드, 체코를 비롯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생산하는 사우디마저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한국에 제안할 만큼 잠재 가치가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현재까지 최소 800조 원의 시장 규모로 파악되고 있지만 산유국인 사우디마저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만큼 다른 나라들도 연쇄적으로 원전 건설을 검토한다면 시장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원전 해체 사업에도 진출하려는 계획입니다. 현재 원전 해체 분야는 미국이 세계 최고이며 최다 특허를 보유 중입니다. 이번 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이 원하는 원전 해체 노하우를 전수받고 전 세계의 노후한 원전을 해체하는 기술력을 확보해 150조 원 규모의 원전 해체 시장을 잡겠다는 다짐입니다. 여기에 소형 모듈 원전도 굉장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가 추산한 소형 원전의 시장 규모는 700조 원 수준으로 앞으로 대형 원전에 치중된 발전이 전기차와 관련 산업의 부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해 점차 소형 원전으로 발전량이 분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소형 원전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의 기술 협력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수년 전부터 원자력으로 기동하는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미국의 반대에 핵잠수함 건조 계획이 좌절되었습니다. 한국은 자체적인 잠수함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으며 원자력 강국인 만큼 핵잠수함 기술도 이미 확보했거나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원자력 잠수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소형 원자로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을 운용 중인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 원자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술협력 공동선언을 통해 한국이 수십 년간 축적된 미국의 노하우를 조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기술 단계를 단기간에 빠르게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해외 원자력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협력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한국과 공동 수주를 하지 못한다면 만성적자의 자본 잠식 위기에 놓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사실상 파산을 앞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웨스팅하우스처럼 국가기관 산업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미국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경영 정상화에 나설 것이지만 해외 원전 사업을 수주하며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기 전까진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에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한국 역시 원자력 원천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전수받은 만큼 미국과 기술 동맹을 맺어서 손해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하청업체처럼 생각한다면 서로 각자의 길을 가야 하며 긴장을 놓지 말고 국익을 가장 우선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을 무시하던 미국이 다시 한국과 원자력 협력을 하겠다며 나선 상황에 일본은 지금 반도체 부활을 외치며 세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부활을 위한 정책들은 방향부터 잘못 짚었습니다.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 기업의 공장 유치도 세금 쏟아붓기도 아닌 기술력을 가진 인재 확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어도 반도체 생산 기술을 미국, 대만, 벨기에 등의 외세에 의존하는 한 근본적인 인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아사히 신문의 보도는 충격적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작년 가을부터 올해 2월까지 규슈 지역 반도체 기업 791개사를 상대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3,000명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매년 1,000명씩 반도체 인력을 배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현재 전국적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을 이어가고 있어 대규모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규슈를 비롯해 이와테현에는 키옥시아가 메모리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고 2025년에는 라피더스가 홋카이도 치토세시에 라인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인력은 그렇게 빨리빨리 양성될 수가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일본에서는 반도체 관련 경력직을 끌어오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인력 자체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경제산업성이 매년 공표하는 공업통계조사에 따르면 1998년 약 23만 명이던 반도체 인력은 2019년 약 17만 명까지 감소했고 계속해서 감소 중입니다. 1980년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쥐고 있던 일본이 대만이나 한국의 강세로 점유율이 10% 이상 떨어지면서 이 기간에 일본 기술자들이 해외나 국내 다른 산업으로 유출됐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사례는 조선업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됩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던 일본 조선사들은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치고 나오면서 주도권을 내주자마자 빠르게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갔고 기술자들이 사라지자 조선업의 업황이 좋아졌어도 일본 조선업은 부활의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공장은 지어지고 있는데 공장에 투입할 인력은 없고 이러면서 일본 특유의 사회 문제인 외국인 노동자 차별까지 벌어지자 대외적인 산업 환경이 좋아져도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무지성 세금 투입만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세금 붓기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력 부족 문제는 일본만의 일은 아닙니다. 사실 파운드리 세계 1위라는 TSMC도 지금 엄청난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TSMC는 연봉 1억 4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퇴사하겠다는 직원들이 줄을 잇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TSMC가 세계 1위의 파운드리 업체로 올라설 수 있던 원동력은 바로 악명 높은 인력 갈아넣기입니다. 그런데 강도 높은 야근에 질려버린 TSMC 인력들이 퇴사를 선언하면서 TSMC의 성장 동력이 끊어졌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내용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틀 동안 못 자고 일했어요. 밤낮 없이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전화벨만 울려도 떨립니다. 이것은 연봉 1억 4천만 원을 받다 퇴사한 한 대만인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TSMC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나온 말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TSMC의 석사급 연구원 초봉은 8,600만 원 수준입니다. 대만 반도체업계 평균 초봉에 비해 23배가량이나 많습니다. TSMC가 초봉을 높인 것은 반도체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최근의 행보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 2월 TSMC 임직원 숫자는 73,319명으로 2년 전보다 12.5%나 늘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임원 수도 늘고 초봉도 높여줬지만 문제는 최근 들어 젊은 직원들의 이탈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TSMC에서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퇴사한 프랭클린 C30는 매일 반복되는 기계식 업무에 지쳤다고 토로했습니다. TSMC 미국 법인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직장인 익명 앱인 블라인드 미국판을 통해 TSMC는 워라밸이 없다. 야근이 잦고 항상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회의를 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많은 연봉을 받는 만큼 업무 강도가 높았던 것인데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고급 인력들은 연봉 못지않게 워라밸을 중시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ASML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은 높은 수준의 워라밸과 무료 식사를 제공하면서 젊은 인력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연락을 하고 지속적인 보고를 하는 TSMC 직원들은 TSMC에서 일을 배우고 몸값을 높여 다른 곳으로 떠나자는 마인드입니다. TSMC로서도 미칠 노릇입니다. 일본과 대만이 인력 문제로 주춤하는 사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최근 엄청난 호재가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고위층을 만나 반도체 협력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은 지난 10일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만나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삼성과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반도체 공동 개발을 비롯해 차세대 유기술 개발을 위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계는 이 회장과 머스크의 면담을 계기로 삼성의 전장용 시스템 반도체 영토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그래픽 처리 장치 GPU로 유명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났습니다. 그간 이재용 회장이 거물급 인물을 만난 뒤 큰 수주로 이어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의 통신장비 수주입니다. 이 회장은 2021년 방한한 미국 통신사 디시네트워크의 찰리 에르젠 회장과 단둘이 5시간가량 북한산에 올라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삼성전자는 디시네트워크로부터 1조 원 규모의 오지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최신 GPU 위탁 생산을 수주할 수 있을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D램을 공급할 수 있을지 두 사람의 만남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결국 반도체 부활에 실패한 일본은 이제 한국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삼성이 일본의 반도체 개발 거점을 신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이 요코하마시의 첨단 반도체 디바이스 연구와 관련한 거점을 신설하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제조장치 업체와 공동 연구가 진행되며 일본 정부가 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삼성전자가 이미 일본 정부의 반도체 시설 건설에 대한 보조금 수급을 신청했으며 대략 1,000억 원을 초과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구마모토현에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했고 반도체 연합인 라피더스를 설립해 일본판 반도체 굴기를 시작했는데요. 니혼게이자이는 한국 톱기업의 일본 진출로 한일 반도체 산업 연계 강화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아직 삼성 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반도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일본의 일방적인 구애 요청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미 일본에는 TSMC의 연구 거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연구 거점은 형식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반도체는 연구보다 생산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생산시설이 아닌 연구시설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며 삼성에게 구애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삼성은 일본 연구시설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할지 지켜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반도체 부활을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매년 1,000명씩 반도체 인력을 배출해야만 공장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일본의 보조금으로 구마모토에 반도체 공장을 지은 대만의 TSMC는 결국 얼마 전 내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일본의 현실을 실토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봤자 소용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반도체 인력까지 구인난에 부딪혔고 서둘러 인재 양성에 나서긴 하지만 공장이 건설돼도
그 공장에서 일할 인력이 없는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세계 유수의 업체들에게 읍소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일본의 반도체 부활의 꿈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